청취자님, 저기 혹시 이런 상황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같이 사는 룸메이트가 나 몰래 집에서 막 엄청나게 큰 파티를 연 거예요. 상상만 해도 벌써 피곤하네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 안 되는 어마어마한 카드빚을 져놓은 겁니다. 정작 집주인한테 방세를 내야 하는 달이 다가오니까 내내 아무 말도 없이 평화롭게 웃고만 있다가요. 네. 방세 내고 딱 이클 뒤에 그 카드빚이 잔뜩 찍힌 청구서를 제 앞으로 쓱 밀어내는 그런 황당한 상황 말이죠. 와, 당장 짐 싸서 내보내야 할 불청객이나 다름없네요. 같이 사는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나 절차가 완전히 무시된 기만적인 행동이니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뻔뻔한 룸메이트 이야기가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을 상대로 그대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여의도를 가장 뜨겁게 달고 있는 그 하나솔루션 유상증자 사태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무려 2조 4천억 원 규모의 기습 유상증자 사태 이야기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아주 깊게 파헤칠 소스 자료들은요. 경제 유튜브 방송의 심층 녹취록부터 여의도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20년차 베테랑 애널리스트의 르포 리포트까지 아주 두껍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 자료들을 쫙 엮어보면 사실 단순한 주가 하락 뉴스를 훌쩍 넘어섭니다. 하나 오너 일가의 지배구조 문제, 그리고 한국 자본시장의 아주 만성적인 질병인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작동 원리가 하나의 퍼즐처럼 싹 맞춰지게 되거든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청취자분들께 하나 짧게 짚고 갈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 다룰 자료 원문들 보면 특정 정치인,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도 나오고요. 네, 특정 정권의 정책 방향 같은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죠. 네, 그래서 저희는 이 소스 자료에 담긴 팩트랑 시장의 반응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 드릴 뿐입니다. 진행자로서 어떠한 정치적 입장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룸메이트가 던진 그 청구서. 도대체 액수가 얼마고 어떻게 날아온 건지부터 뜯어보죠. 네, 3월 26일에 하나솔루션이 보통주 7,200만 주를 새로 발행하겠다고 이사회에 통해 발표를 딱 합니다. 7,200만 주요? 그게 원래 있던 주식 대비 얼마나 되는 규모인가요? 기존에 발행된 주식 총수가 대략 1억 7,400만 주 정도였거든요. 거기에 7,200만 주를 추가로 얻는다는 건 한 번에 기존 주식의 40%가 넘는 물량을 시장에 쏟아내겠다는 의미입니다. 와, 40%요? 네, 주식의 가치가 물 타듯 확 희석되는 거죠. 당연히 발표 당일에 주가가 18% 이상 폭락했고요. 이건 시장에 아주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와,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자기가 온전히 들고 있던 피자 한 판을 회사 맘대로 막 14조각, 15조각으로 더 잘게 쪼개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내 피자 조각 크기가 하루아침에 팍 줄어든 거죠. 그런데 투자자들이 진짜 분노한 포인트는 주식이 늘어났다는 사실 그 자체보다 그 결정을 내린 타이밍이더라고요. 제가 아까 방세 내고 이틀 뒤에 청구서를 내밀었다고 비유했잖아요. 네, 날짜를 짚어보면 그 비유가 아주 정확히 들어맞습니다. 이 거대한 유상증자 발표가 있었던 3월 26일에 바로 이틀 전, 그러니까 3월 24일에 하나솔루션 정기주주총회가 열렸거든요. 아니 보통 정기주총이면 1년 중 회사의 주주들이 경영진하고 대면하는 제일 중요한 공식 행사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날 주총장에서는 회사가 앞으로 발행할 수 있는 주식 총 한도를 3억 주에서 5억 주로 늘리겠다. 이런 정관 변경 안건만 조용히 통과시켰습니다. 왜 그러면 그 2조 4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유상증자 계획에 대해서는 주주들한테 전혀 말을 안 한 건가요? 네,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2조 4천억 원짜리 자금 조달 계획이 무슨 동네 구멍가게 영수증 처리하는 것도 아니고 주총 끝나고 이틀 만에 임원들끼리 커피 마시다가 뚝딱 만들어졌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절대 불가능하죠. 수개월 전부터 투자은행들 만나고 재무팀이 밤새워서 기획했을 텐데 정작 돈을 내야 할 주주들 얼굴을 마주한 자리에선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는 겁니다. 와, 절차적 투명성이 완전히 결여됐다는 비판이 여기서 나오는 거군요. 네, 시장은 이걸 명백한 기만행위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승인한 이사회의 역할도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이사회요?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주총 당일에 회사 경영진을 독립적으로 감시해야 할 외부 사회이사 2명이 새로 선임됐거든요. 그런데 이 신임 사회이사들이 임명장 받은 지 불과 48시간 만에 열린 이사회에서 2조 원이 넘는 유상증자 안건에 찬성 도장을 팍 찍었습니다. 아니 회사에 갓 출근해서 복사기 위치도 제대로 모를 시간에 그 엄청난 재무구조의 타당성을 다 분석하고 찬성표를 던졌다고요?
그러니까 경영진이 미리 결론 다 내려놓고 사회이사들은 그냥 거수기 역할만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야, 이건 진짜 심하네요. 게다가 그 청구서 내용물이 더 기가 막히더라고요. 보통 회사가 주주들한테 손을 벌릴 때는 우리가 이 돈으로 새로운 공장 짓고 신기술 개발해서 회사를 2배로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설득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일반적인 자본시장의 상식이죠.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라면 시장은 당장의 주가 희석을 감내하고서라도 호재로 평가하니까요. 네, 그런데 이번 한화솔루션 유상증자는 돈 쓸 곳이 좀 다르다고요. 네, 하나솔루션이 밝힌 2조 4천억 원 사용처를 보면 무려 60%인 1조 5천억 원이 기존 채무 상환, 즉 밀린 빚 갚는 데 쓰인다고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1조 5천억을 빚 갚는 데 쓴다고요? 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손실이랑 부채를 메우기 위해서 주주들 지갑을 열게 만든 겁니다. 와, 밀린 카드 대금 막으려고 주주들한테 돈 내놓으라고 한 거네요. 그런데 제가 경영진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사업이라는 게 항상 내 맘대로 다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외부 요인도 크니까요. 네, 리포 자료 보니까 한화솔루션이 영위하고 있는 핵심 산업들, 석유화학이나 태양광 시장 자체가 글로벌 거시경제 흐름 때문에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다고 나오던데요. 회사가 처한 외부 환경이 극도로 악화된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2가지 거대한 파도가 동시에 덮쳤거든요. 어떤 파도들인가요? 첫 번째는 석유화학 부분입니다. 중국이 국가주도로 엄청난 규모의 석유화학 공장들이 지어내면서 덤핑에 가까운 저가 물량을 글로벌 시장에 쏟아내고 있거든요. 아, 중국의 저가 공세요. 그 여파가 컸겠네요. 네, 그 여파로 하나솔루션 석유화학 사업이 무려 8분기 연속 적자라는 늪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회사 미래를 걸었던 태양광 사업이고요. 태양광은 원래 잘 나가던 거 아니었어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 IRA 보조금 믿고 현재 조단위 공장 투자를 밀어붙였는데요. 예상치 못한 미국 세관의 통관 뒤엎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 통관이 묶여버렸군요. 게다가 화석연료를 옹호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리스크까지 확 부각되면서 보조금 수령 불확실성이 극도로 커져버린 거죠. 외부 악재가 겹치면서 회사가 힘들어진 건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빚더미에 앉는 속도나 규모가 이건 정상적인 수준을 한참 벗어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수치가 그걸 증명하죠. 자료에 있는 재무 데이터 보니까 2025년 말 기준으로 한화솔루션이 갚아야 할 순차입금이 무려 12조 2천억 원까지 폭증했다면서요. 그 12조 2천억 원이라는 숫자가 지금 회사 목을 조르고 있는 실체입니다. 기업 채무 상환 능력 평가할 때 흔히 에비타 대비 순차입금 비율이라는 걸 보거든요. 에비타로. 그게 정확히 어떤 건지 청취자님들께 살짝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에비타라는 건 기업이 복잡한 회계상 감가상각 같은 걸 다 제외하고 순수하게 영업활동을 통해 현금을 얼마나 벌어들였냐 이걸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아, 그러니까 실제 손에 쥐는 현금 창출력 같은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하나솔루션의 이 비율이 무려 29.1배에 달합니다. 29.1배요. 청취자분들이 조금 더 체감하기 쉽게 제가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연봉이 5천만 원인 직장인이 있다고 치자고요. 네. 이 사람이 밥 먹고 생활비 쓰는 거 다 빼고 순수하게 저축하거나 빚 갚는 데 쓸 수 있는 여윳돈이 1년에 딱 1천만 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 여윳돈이 바로 에비타인 거죠. 네,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 직장인 통장에 찍힌 마이너스 대출 잔액이 그 여윳돈의 29배인 2억 9천만 원이라는 소리잖아요. 아니, 이 정도면 원금은커녕 1년 내내 일해서 이자만 갚기에도 숨이 턱턱 막히는 파산 직전의 한계 상황 아닙니까?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통상적으로 자본시장에서는 이 비율이 7배만 넘어가도 굉장히 위험한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7배도 위험한데 29배면 어긋나면서 회사의 기초 체력 자체가 무너져 내렸다는 걸 의미하죠. 사실 사업하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죠. 하지만 제가 이 자료 읽으면서 가장 분노했던 지점, 그리고 아마 소액주주들이 가장 피눈물 흘리는 지점은 바로 이 다음에 나오는 책임의 불균형입니다. 보수 문제 말씀이시군요. 네, 회사를 이 지경, 그러니까 12조 원짜리 빚더미로 만들어 놓고 뒷수습은 주주들 돈 2조 4천억 원으로 땜질하려는 상황이잖아요. 정작 경영 운전대 잡았던 최고 책임자들은 도대체 무슨 책임을 졌나요? 서구권이나 글로벌 자본시장 스탠다드였다면 이런 대규모 재무 위기 닥쳤을 때 CEO만 오너가 가장 먼저 자기 보수를 삭감합니다.
당연하죠. 주주들한테 손 벌리기 전에 자기가 먼저 희생해야죠. 네. 아니면 사재를 출연해서 회사에 돈을 밀어넣는 식으로 주주들과 고통을 분담하죠. 그게 경영을 책임지는 사람의 기본 자세니까요. 그런데 하나솔루션은 어땠죠? 자료 보니까 작년 한 해 동안 경영총괄하는 김승현 의장은 하나솔루션 단 한 곳에서만 무려 80억 원 보수를 챙겨왔더라고요. 네, 다른 계열사들까지 다 합치면 280억 원이 넘습니다. 와, 280억이요? 태양광 투자 진두지휘한 장남 김동관 부회장도 27억 원 받아갔고요. 아니, 회사는 빚잔치하고 주주들 주식 가치는 반토막 나는데 오너 일가는 수백억 원 연금을 꼬박꼬박 챙겨갔다는 거잖아요. 네, 그 극명한 대비가 바로 이번 사태가 단순한 경영 실패를 넘어 도덕적 해이로 비판받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책임은 분산시켜서 주주들한테 떠넘기고 과실은 독식하는 거네요. 네, 구조적인 모순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죠. 여기서 우리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죠. 하나그룹은 대한민국 재계순위 최상위권에 있는 거대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재계 7위 규모니까요. 아무리 하나솔루션이 당장 현금이 마르고 빚이 29배로 늘어서 급버탄 상황이라고 해도 진짜 회사를 살릴 의지가 있었다면 유상증자 이전에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었지 않나요? 알짜자산 매각 같은 거 말씀이시죠? 네, 예를 들어 하나솔루션이 하나호텔앤리조트 지분을 무려 49%나 들고 있잖아요. 이 회사 전국에 리조트 깔려 있고 자산 규모만 5조 원에 육박하는 엄청난 알짜배기 기업 아닙니까? 맞습니다. 회사가 쓰러지게 생겼으면 당연히 집안에 금붙이나 비싼 가구부터 내다 팔아서 급한 불 끄는 게 순서죠. 도대체 왜 이 49% 지분을 외부에 매각해서 빚을 갚지 않은 겁니까? 그 질문이 바로 우리 주식시장에 아주 깊게 뿌리 내린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리고 오너 일가 승계 작업에 민낯을 들춰내는 열쇠입니다. 승계 작업이요? 이 리조트 회사가 승계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자본주의 논리대로라면 비핵심 알짜 자산부터 고가에 매각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 한화호텔앤리조트라는 회사는 오너 일가한테 단순한 자산 그 이상의 의미가 있거든요. 어떤 의미죠? 현재 이 회사는 김승현 회장의 삼남인 김동선 부사장이 경영 전반을 맡고 있습니다. 셋째 아들이요? 네, 향후 하나그룹이 새 아들에게 계열사를 쪼개서 물려주는 계열 분리 과정이 본격화될 텐데요. 이 호텔앤리조트가 바로 셋째 아들 몫으로 떨어질 핵심 베이스 캠프라는 게 시장의 지배적인 분석입니다. 무슨 그림인지 단번에 알겠네요. 하나솔루션이 지금 쥐고 있는 이 49% 지분을 시장에 죗값 받고 확 팔아버리면 나중에 셋째 아들이 이 회사 온전히 지배하기 위해 외부인들한테서 그 지분 비싼 돈 주고 다시 사와야 하잖아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오너 일가 입장에서는 나중에 아들한테 지분을 안전하고 싸게 넘겨주기 위해서 회사가 당장 빚더미에 눌려 죽던 말던 이 지분만큼은 절대 밖으로 내돌리지 않고 꽉 쥐고 있다는 그런 합리적 의심이 성립하네요. 경영의 최우선순위가 회사의 생존이나 주주 가치가 아니라 오너 일가의 안전한 경영권 승계에 맞춰져 있다는 아주 뼈아픈 방증이죠. 와, 진짜 너무하네요. 그리고 이 승계 작업이 이번 유상증자의 아주 절묘한 타이밍이랑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다는 걸 주목해야 합니다. 타이밍이요? 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최근 김승현 회장이 자기가 들고 있던 지주사 한화의 지분을 새 아들에게 증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들 삼형제한테 약 2,218억 원이라는 거액의 증여세 청구서가 딱 날아왔죠. 증여세는 무조건 현금으로 내야 할 텐데 2천억 원이 넘는 현금을 삼형제가 어떻게 마련했나요? 여기서 하나에너지라는 비상장 회사가 등장합니다. 이 회사는 삼형제가 지분 100%를 나눠서 소유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룹 지배구조 꼭대기에 있는 오너 일가의 완벽한 개인 금고 같은 곳입니다. 비상장 100% 개인 회사군요. 네, 삼형제는 이 한화에너지 지분 일부를 활용해서 무려 1조 1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현금을 단번에 확보했습니다. 1조 1천억은요? 네, 이 돈으로 증여세도 내고 그룹 전체에 대한 자신들 지배력 강화하는 자금으로 쓰고 있죠. 잠깐, 이거 상황 정리해보니까 진짜 기가 막히네요. 오너 일가 삼형제는 자기들끼리 세금 내고 회장 자리 물려받으려고 비상장 회사에서 1조 원 넘는 현금 펑펑 빼내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의 같은 시기에 일관 주주들이 투자한 상장회사 하나솔루션은 빚 12조 원의 허덕이니까 우리 돈 없으니까 주주 여러분이 2조 4천억 원 내서 빚 좀 대신 갚아주세요 하고 청구서 내민 거 아닙니까? 네, 자기들 세금 내는 데는 기가 막히게 현금 융통하면서 회사 부실은 철저하게 대중들 주머니 털어서 막는 구조죠.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이게 단발성 해프닝이 아니라는 점이 투자자들을 더 절망하게 만듭니다. 소스 잔료에 포함된 그 애널리스트 분석을 보면 불과 1년 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도 똑같은 평행 이론이 벌어졌습니다. 에어로스페이스에서도요. 당시에도 회사 돈 1조 3천억 원 동원해서 다른 계열사 지분 사주는 방식으로 오너 일가 사업 구조 개편을 도와줬거든요. 회사 돈으로 오너 일가 도와준 거네요. 그러고 나서 정작 에어로스페이스 본연의 미래방산 투자위에 돈이 필요해지니까 여지없이 일반 주주들한테 유상증자로 손을 벌렸죠. 현금 생기면 오너 지배구조 정리에 쓰고 부채 메우거나 투자 비용 필요하면 주주들 돈으로 메운다? 와, 이 잔인한 공식이 버젓이 계속 작동하고 있는 거군요. 네, 개미 투자자들 분노가 끓어오르는 게 너무 당연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듣고 보니까 진짜 화가 나는데 그런데 우리 법이 그렇게 호락호락한가요? 최근에 소액주주들 권리 보호한다고 3법 개정됐잖아요. 네, 상법 제382조의 3 말씀이시죠? 네, 제가 알기로 1차 개정 때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이 원래는 회사로만 되어 있던 게 이제 전체 주주로 확대됐다고 들었어요. 그럼 이사회 이사들이 대주주뿐만 아니라 일반 소액주주 이익도 챙겨야 하는 거 아닌가요? 법적인 근거가 생긴 건 맞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환호했었죠. 그럼 이번 유상증자 결정도 바뀐 상법 근거로 무효소송 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안타깝게도 이번 사태는 그 개정안이 가진 법적 사각지대를 너무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충실 의무 확대로 이른바 물적 분할 같은 꼼수는 어느 정도 제동을 걸 수 있게 됐거든요. 물적 분할이요? 예전에 LG화학 사태처럼 회사 안에 돈 제일 잘 버는 배터리 사업부만 쏙 빼내서 따로 상장시키는 그런 거 말씀이시죠? 네,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안 꼽는 찐빵만 남는 거니까 명백한 주주가치 훼손으로 인정받기 쉬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빚 갚기 위한 주주 배정 유상증자는 법의 잣대 들이대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왜 그렇죠? 유상증자로 주주 가치가 떨어지는 건 똑같잖아요. 신사업 투자 위한 유상증자처럼 시장에서 환영받는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상증자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할 수가 없는 거죠. 목적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니까요. 네, 게다가 법원은 경영진이 회사 부동 막으려고 어쩔 수 없이 자금 조달한 경영상 판단이다. 이렇게 주장해버리면 설령 주주가치 특이 희석되더라도 폭넓게 인정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영권 보호 차원에서요? 네, 주주에게 고의로 손해 끼치려 했다는 걸 법정에서 입증하기가 현실적으로 하늘의 별 따기라는 게 법조계 공통된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이사회가 회사 살리려고 빚 갚은 건데 뭐가 문제냐 하고 방패를 딱 들어버리면 개미 투자자들은 바뀐 상법 들고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네요. 법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난 셈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회사 측 태도도 상당히 고압적이더라고요. 주가 폭락하니까 주주들 달래겠다고 기업 설명회를 열었는데 거기서 CFO가 우리가 이런 2조 원대 유상증자 계획 발표하기 전에 금융감독원하고 사전에 다 교감하고 얘기된 거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단 말이죠. 와, 그 발언 직후에 금감원이 정말 발칵 뒤집혔습니다. 땅이 무마하려 했던 거네요. 네, 아주 미숙하고 오만한 소통 방식이 만천하에 드러난 사건입니다. 신뢰 회복하려다 오히려 자신들 밑바닥만 다 보여준 셈이 됐죠. 진짜 참담합니다. 그래도 투자한 주주들 입장에서는 마냥 절망만 하고 있을 순 없잖아요. 회사가 주가 방어하려고 2030년까지는 절대 추가 유상증자 없다고 공개적으로 못을 박았고요. 네, 약속은 했죠. 그리고 이번에 모은 돈 중에 9천억 원은 미래 기술인 페로브스카이트 텐덤셀 양산에 투자한다고 밝혔거든요. 이 기술이 회사 살릴 구원 투수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 그 기술 상용화 여부가 하나솔루션 명운을 쥐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 텐덤셀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쉽게 말해서 기존 실리콘 태양광 패널 위에 빛 흡수하는 특수물질 한 겹 더 발라 올린 차세대 기술입니다. 패널을 두 겹으로 만드는 거군요. 네, 서로 다른 파장의 빛을 쫙 빨아들이니까 발전 효율이 비약적으로 높아지죠. 현재 중국 저가 물량 공세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초격차 무기로 꼽힙니다. 이게 언제쯤 나오는데요? 회사는 양산 시점을 2026년 하반기로 잡고 있습니다. 2026년 하반기. 결국 투자자들은 그때까지 회사가 약속한 신기술 진짜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미국 대중국 관세 장벽이 한화한테 얼마나 유리하게 작용하는지 피말리는 심정으로 지켜봐야겠네요. 네, 인내심의 시험대가 열린 셈입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짚어본 한화솔루션 사태는 단순히 운 나쁘게 업황이 꺾여서 회사가 빚졌다는 그런 1차원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훨씬 깊은 구조적 문제가 있죠. 지배주주의 개인적인 승계와 지배력 유지를 위해서 회사 알짜 자산은 철저히 보호하고 부실에 대한 책임과 비용은 일반 소액주주들한테 가차없이 떠넘기는 구조. 이게 바로 우리가 숱하게 들어온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진짜 얼굴입니다. 정말 씁쓸하지만 정확한 요약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가 과거처럼 주주들 체념으로만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보입니다. 오, 분위기가 좀 다른가요? 네, 유상증자 발표 직후에 무려 2,500명이 넘는 소액주주들이 온라인 플랫폼 통해 빠르게 결집했거든요. 이들이 모은 주식 지분이 전체 1%를 넘어섰고요. 금액으로 따지면 무려 900억 원어치의 우리걸권이 하나로 뭉쳤습니다. 와, 1%면 법적으로 의미가 큰 숫자 아닌가요? 맞습니다. 상법상 지분 1%를 모으면 이사진 책임 묻는 주주 대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권한이 생깁니다. 아, 대표 소송요? 네. 그럼 경영진 상대로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겠네요? 네, 만약 이 조직화된 분노가 실제 소송으로 이어져서 그동안 아주 견고했던 재벌 중심 거버넌스의 실질적 균열 내는 법적 판례를 만들어낸다면 어떨까요? 와, 그거 진짜 대형 사건이 되겠는데요? 청취자님, 뿔뿔이 흩어져 있던 개미들의 이 전례 없는 반란이 한국 자본주의의 낡은 룰을 깨부수는 역사적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이 거대한 흐름의 끝을 유심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룸메이트가 내미는 부당한 청구서에 군말 없이 지갑 열던 시대는 이제 끝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심층 분석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세상을 꿰뚫어보는 흥미로운 시선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